1997년 4월 24일 봄날, 뉴잉글랜드의 아침은 상쾌했다. 나는 자그마한 예술대학의 기숙사에 사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기숙사 방이 어찌나 넓은지 한가운데 서면 사방 벽을 다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 내 나이는 30세였고 이혼을 했고 통장엔 $800 정도의 잔액만 남아있었다.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마음은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어수선했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생각은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으며 절망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누군가 성공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여야 하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앞에 두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삶에서 완패한 것처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잉글랜드에서 부유한 마을에 살았지만 끔찍하게 가난했다. 문자 그대로 끔찍했다. 우린 더러운 길가의 제일 아래쪽에서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9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왜 엄마와 아빠는 항상 돈 때문에 싸우나요? 우리는 항상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각종 고지서의 요금을 내지 못하고 끼니를 걸을까 두렵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다. 일주일 내내 아버지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매주 70에서 80시간, 때론 그보다 더 일하셨고 어머니 또한 시간제 일을 하셨다. 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금 질문을 던졌다. 왜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로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가계부를 보여주며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설명해 주었다. 확실히 한 달치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생활을 이어가야 할 날들이 남아있었다. 그 후 나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했다. 첫 번째 결심은 부모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최대한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결심.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을 부족함, 공포, 빈곤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삶은 이제껏 알아왔던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에서 들어보았는가? 나는 가난한 아빠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온 인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셨고 배울 수도 없었다. 나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도서관을 이용했고 자기계발서의 고전들을 개걸스럽게 읽어대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옹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등. 비록 그 내용들을 모두 이해는 못했지만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 도서관에서 보냈다. 나에게 책은 빈곤과 부족, 공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였다. 또한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A 학점을 받았으면 8학년을 월반했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내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997년 4월 24일 나는 뉴잉글랜드의 주머니만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고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계속 기회를 놓쳤고 관계는 실패했으며
잔액은 $800밖에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놓쳐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내가 간과한 정보의 어떤 중요한 단편들, 성공의 볼트를 풀어버린 비밀의 열쇠,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답들 점점 늘어나는 것, 이 감정을 파먹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샤워를 하던 날이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를 하기 전날 밤, 내게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초소형 기숙사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방을 둘러보았고 뭔가를 보았다.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다. 암울한 내 인생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은 수십 개의 긍정적인 문구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와 같은 것들이 적힌 종이가 기숙사 방 벽을 빼곡히 뒤덮고 있었다. 왜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을 방에다 잔뜩 붙여두었을까? 나는 행복하지도 부자도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러한 가르침과 믿음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나는 마침내야 인정했다. 그것은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이 주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인생 대부분을 노력해왔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고 아주 훌륭하다고 믿기 위하는 만큼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사실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차가웠다. 혹독한 현실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꼴 좋네.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우울했고 패배감을 느꼈으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나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리라는 것을 제외하면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내 마음은 어제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질문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문구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문구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바꿀 좀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해. 그러나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집중하던 중 무언가가 나를 때렸다.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내 뇌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꾼 단순한 질문.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준다면 왜 나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까? 이런 눈 깜짝할 순간의 통찰로 오랫동안 그토록 반복하고 반복해왔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내가 왜 믿지 못하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문구들은 단지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언이었을 뿐 내가 찾아낸 답이 아니었다. 내 삶의 고민이 담긴 질문도 아니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었다.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기계처럼 반복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 모든 통찰은 단순한 한 가지 결론으로 내 인생을 이끌었다. 그 결론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는 것. 만약 이 깨달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깨달은 통찰은 모두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 즉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듣고 배운 대로 규칙을 따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수많은 성공한 멘토들이 말했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 통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해답을 하나 깨달았다. 이런 놀라운 뇌의 능력. 즉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잘못된 질문을 멈추었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1997년 4월 24일 아침 내가 샤워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며 이를 통해 조만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했다. 다른 많은 책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알게 되어지고 작년에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 다이아몬드 확정입니까? 신호를 보여주세요.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후원하고 있던 제가 아는 피부샵의 원장님이 먼저 제가 어디에 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전화가 왔고 주말에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윤서 언니 그리고 또 어떤 영아 엄마라고 아이 학교의 엄마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를 통해서 만난 경이라는 친구가 또 저에게 직접 먼저 전화를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전화를 그날 하루에 다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에 또 여섯 번째에 있는 레그에 그 돕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 부부가 제대로 이렇게 미팅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자기 집에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냐고 또 먼저 카톡이 왔었고 저는 그분들과의 미팅을 고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온 것을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또한 놀랬고 그리고 제가 노인 파산이란 책을 아주 오래전에 저희 팀이 버스를 한번 빌린 적이 있는 버스 기사분한테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을 읽고 감사하다며 자기 어떤 노후나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또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또 아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친한 엄마가 전화해서 저에게 안부를 묻고 상당히 신기한 일들을 이게 그날 다 경험한 건데 또 거래처에 아는 피부샵 원장님이 아까 그 이 첫 번째 전화 왔던 피부샵 원장님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또 단톡에서 어떤 제품들을 각 물어보는 질문들을 저한테 보냈고 그리고 저에게 뭐 보험을 하라는 둥 그렇게 하다가 불편하게 관계가 좀 연락이 안 됐던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와서 꿈에 내가 나왔다고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누나 다이아몬드 됐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에 건물을 팔고 이사 왔는데 그 건물 팔고 이사 왔던 집에 부동산 언니가 저한테 그 사업 잘하고 있냐 그리고 저희 제품에 뭐가 있냐라는 문의 전화가 왔고 이게 그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글 쓰는 모임에서 만났던 작가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가 와서 이분이 어려울 때 제가 많이 밥도 사고 도와줘서 고마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분당에 살다 이사 갔다고 하면서 한번 뵙자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때 15%까지 갔던 친구가 지금 재택에서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고 있다고 밥 먹자고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애용하고 있는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 많이 아프다고 저에게 찾아가 보라고 제 이야기를 해놨다고 해서 또 빅 애용자로 지금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애니어그램 심리상담 공부했던 선생님이 자기도 어떤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으니 거길 무료로 참석해달라고 그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내가 목표를 도전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를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했을 때 이렇게 답을 줬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누구나 다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나는 즉시 컴퓨터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빛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깨달은 통찰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이 진실을 실행한다면 이후의 내 삶은 바뀌어야 해. 그런 뒤 나는 질문을 계속 적어가기 시작했다. 저는 질문 한 개를 했거든요. 내 인생의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를 띠게 되었다. 질문들을 몇 장이나 적고 나서 모니터를 다시 쳐다보았다. 내가 적은 단어들은 인생에서 내내 읽거나 듣고 말한 모든 긍정적인 문구들과는 달랐다. 이 사실은 확실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식의 사고를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발견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 전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떠올랐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인생을 바꿔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혼한 30살의 종교학 전공자였다.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때까지 이 발견을 안전하게 두기로 했다. 6개월 후 1997년 10월 20일 내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을 스스로 한계 짓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난 이런 현상을 성공 결여증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성공 결여증을 다룬 첫 책, 성공에 대한 하락을 출판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다른 책을 출간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고 마스터 마인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지 가르쳤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에서 발견한 방법을 모든 세미나, 기조연설, 작품,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가르쳤다. 내가 고안한 단순한 4단계 방법은 당신의 질문을 바꾸고 당신의 결과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이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나는 깨달음을 책과 TV, 인터뷰, 워크숍 강연, 온라인 이벤트로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카드, 편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그들이 얻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들 경력으로는 더 승진할 수 없다고 느꼈으나 이후 승진한 것. 직원들의 급여가 몇 년간 정체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성장한 것. 5자리, 6자리, 7자리, 심지어 8자리로 수입이 늘어난 것.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 다 해봤지만 소용없다가 이후 마침내 몸무게를 줄인 것. 관계에 대해 단념했으나 이후 꿈에 그리던 남자와 여자를 만난 것. 그들이 꿈꾸던 사업을 시작한 것. 수년간 바라던 책을 출간한 것. 파탄난 가족관계를 치유한 것.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실패했으나 이후 금연에 성공한 것. 약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불면에서 벗어나 편안히 수면을 취한 것.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성적이 향상된 것. 골프 시합이나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 처음으로 이긴 것.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이를 들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네트워크. 이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갔다. 이렇게 어포메이션 혁명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샤워를 하면서 물었던 단순한 질문 하나에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방법,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말한 성장, 완전히 달라진 삶, 내가 원하는 삶, 살게 된 방법에 대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